예, 제가 읽어보니까 기문이 현대적 산문 쓰기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몇 번을 읽어도 그 글의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이고 굉장히 이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고급 한국어 능력, 듣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글쓰기라든지 그런 수업을 위한 참고 자료로 뛰어난 산문, 수필 그런 글들을 녹음을 하셔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어 학습 교재를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런 데이터뱅크 식의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밥은 끼니를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끼니를 해결하는 밥 먹기의 엄숙성에서 벗어나 있다. 김밥은 끼니이면서도 끼니가 아닌 것처럼 가벼운 밥 먹기로 끼니를 때울 수가 있다.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나는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삶의 하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김밥의 가벼움은 서늘하다. 크고 뚱뚱한 김밥은 이 같은 정서적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 뚱뚱한 김밥의 옆구리가 터져서 토막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올 때 나는 먹고 산다는 것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비애를 느낀다. 라면이나 짜장면은 장복을 하게 되면 인이 박인다. 그 안쓰러운 것들을 한동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공연히 먹고 싶어진다. 이는 혓바닥이 아니라 정서 위에 찍힌 문양과도 같다. 세상은 짜장면처럼 어둡고 퀴퀴하거나 라면처럼 부박하리라는 체념의 편안함이 마음의 깊은 곳을 쓰다듬는다. 라면은 규격화되어서 대량 소비되는 음식이다. 라면의 인 속에는 수많은 남들이 나와 똑같이 이 미끈거리는 밀가루 가락을 빨아들이고 있으리라는 익명성의 안도감도 작용하고 있을성 싶다. 이래저래 이는 골수염처럼 뼛속을 사무친다. 짬뽕을 주문해 놓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을 주문해 놓으면 짬뽕이 먹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 두 가지 시장기 사이에서 자기 분열을 일으키면서 주문을 바꾸는 손님들은 흔히 있다. 그러나 번복이 너무 늦으면 조리가 이미 시작되어서 바꾸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식당 주인들은 그릇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짜장, 한쪽은 짬뽕을 담아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이 획기적인 메뉴의 이름은 짬짜면이다. 짬짜면의 값이 짬뽕이나 짜장면보다 비싸지는 않다. 짬짜면에는 삼선이 없다. 45쪽 70년대의 기라성 같은 청년 작가 김승옥이 단편소설 무진기행을 발표했을 때 아버지는 문인 친구들과 함께 우리 집에 모여서 술을 마셨다. 그들은 모두 김승옥이라는 벼락에 맞아서 넋이 빠진 상태였다.
너 김승옥이라고 아니? 몰라, 본 적이 없어. 글만 읽었지. 그들은 김승옥이라는 녀석의 놀라움을 밤새 이야기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새벽에 아버지는 이제 우리들 시대는 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식은 안주를 연탄 아궁이에 데워서 가져다 드렸다. 아침에 아버지의 친구들은 나에게 용돈을 몇 푼씩 주고 돌아갔다. 57쪽. 물곰국은 인간의 창자뿐 아니라 마음을 위로한다. 그 국물은 세상 잡사를 밀쳐버리고 우선 이 국물에 몸을 맡기라고 말한다. 몸을 맡기고 나면 마음은 저절로 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위안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물곰국은 하나의 완연한 세계를 갖는다. 이런 국물은 이 지구상에 울진 말고는 없다. 물곰의 살은 모든 짐승의 고기가 갖는 육질의 짜임새가 없다. 물곰의 살은 근육도 아니고 국물도 아닌 그 완충의 자리에서 흐느적거린다. 그 살은 씹어 삼키는 살이 아니라 마시는 살이다. 이 완충의 흐느적거림이 인간을 위로한다. 물곰 살을 넘길 때 생선의 살이 인간의 살을 쓰다듬는다. 그 살은 생명 발생 이전의 원형질과도 같은 맛이다. 물곰은 혀로 느껴지는 맛과 목구멍을 넘어가는 촉감이 일치한다. 78쪽. 비글호의 선장은 로버트 피츠로이였다. 1831년 겨울에 모항인 포츠머스를 떠나서 장도에 오를 때 다윈은 22살이었고 피츠로이 선장은 26살이었다. 피츠로이 선장은 영국 해군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장교였다. 피츠로이는 거친 수병들을 지휘해서 통신 장비와 항법 장치가 없는 범선으로 지구의 모든 바퀴를 돌면서 임무를 수행했고 5년 후에 모항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젊음은 늘 나를 경악해 한다. 피츠로이 선장은 지구의 모든 바람들의 발생과 전개와 소멸의 과정, 그 힘의 크기와 질감을 모두 몸으로 확인했던 모양이다. 그는 은퇴 후에 기상학을 연구했고 기압계를 발명해서 인류가 폭풍을 예보하는 길을 열었다. 피츠로이 선장은 물과 바람의 아들이었고 일기예보의 선구자였다. 나는 늘 내 여행이 포츠머스 항구를 떠나던 날에 저 젊은이들의 항해와 같기를 바랬으나 나에게는 비글호가 없다. 91에서 3쪽. 축구섬의 한 남태평양 해양연구센터 인근의 바닷가에는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비석에는 한국인 3천여 명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희생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 희생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에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39년부터 1941년 사이에 남양군도의 여러 섬으로 송출되어 온 한인은 5,800여 명에 이른다. 남자 혼자 온 사람도 있었지만 유소년을 포함한 가족을 동반한 노무자들도 많았다. 이들은 모두가 전시 동원 체제 아래서 조선 총독부와 지방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송출된 인력들이었다. 이들은 전쟁 초기에는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노동에 종사했지만
전쟁의 막바지에는 비행장, 도로, 항만, 참호를 건설하는 토목 노동과 군수품 운반 작업에 배치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들의 운명은 어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1997년에는 티니안 섬의 밀림에서 한인 유골 5천여 구가 발견되었다. 섬의 원주민 디아코 시삼은 지금도 아리랑 선율을 흥얼거릴 수 있다. 어렸을 때 섬에 징용왔던 한인 노무자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아리랑을 불렀다고 한다. 일본 군대에 노무자로 끌려온 사람도 있고 처자식을 데리고 장사를 하러 온 사람도 있었다. 시삼의 기억 속에서 한인들은 농사 짓기를 좋아해서 텃밭을 일구어 한국에서 가져온 호박, 감자, 가지의 씨앗을 뿌렸고 봉숭아와 맨드라미를 심었다. 일본 군인들이 한인 노무자나 원주민들을 때리고 죽이는 모습을 시삼은 수없이 보았다. 시삼은 죽은 한국인의 시신을 묻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원주민의 사유지가 되었고 밀림에 덮여서 접근할 수가 없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맨드라미가 열대의 기후와 토양에 씨를 퍼뜨려서 토착할 수 있었을까? 한인 주거지로 지목되는 숲 언주리에는 맨드라미가 자지러지게 피어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이 맨드라미가 그 맨드라미인가? 츠쿠섬의 국제공항에 가까운 바닷가에는 일본인들이 세운 전몰자 위령비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다. 전몰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이고도 모호해서 가해와 피해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 비석에는 전몰자들의 유덕을 후세에 영원히 전하노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유덕의 영역은 기어였다. 같은 시기에 일본 내륙 도츠키현의 아시아 구리 광산에서도 2,000명 이상의 한인이 강제징용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 일본인들이 세운 기념물의 이름은 순난비였다. 난세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뜻이다. 기념물들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헌신으로 미화했고 가해자들은 그 뻔뻔스러운 단어 뒤에 숨어 있었다. 고철과 죽음과 위령비들이 널려있는 해안에 맨드라미가 피어 있었다. 인간과 세계의 야만성은 전개되어서 마침이 없으리라는 것을 울트라 마린 블루의 해안선은 가르쳐주고 있었다. 100에서 101쪽 압록강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강물은 연간 1200억 톤이다. 나는 숫자를 옮겨 적을 뿐 이 물량의 규모를 상상하지 못한다. 압록강은 이 하여와도 같은 물의 23%를 쏟아내고 한강이 16%, 금강이 6%, 황하가 40%를 차지한다.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서 오목하다. 밀물 때 서해의 힘은 북진한다. 물의 세력은 북쪽으로 갈수록 강력해져서 연안에 넘치고 바람 안에 후미진 구석까지 가득 찬다. 그때 바다는 부풀어서 대륙을 압박하고 고깃배들은 물의 힘에 올라타서 폭우로 돌아온다. 밀물때 강들은 하구를 열어서 바다를 받는다. 조국의 강들은 남쪽부터 영산강, 동진강, 만경강, 금강, 한강, 대동강, 청천강 순서로 열리는데 압록강 하구는 조차 4m의 힘으로 바다를 받아들여서 먼 산골까지 바다의 기별이 닿는다. 땅이 바다를 받아들이는 물리 현상을 과학자들은 감조라고 하는데
나는 이 단어에서 산맥과 바다가 붙고 엉키는 조국 산하의 관능을 느낀다. 압록강은 이 관능의 북단이다. (110쪽에서) 111쪽 집안에서 고구려 왕들의 존호는 유교적 세계관의 관념에 물들지 않아서 삶과 마주 대하는 언어의 건강함을 보여준다. 산상왕, 동천왕, 중천왕, 서천왕, 봉상왕들은 죽어서 그 왕이 묻힌 자리의 이름을 존호로 삼아 후세에 전했다. 11월에 왕이 돌아가시니 소수림의 장사 지내고 존호를 소수림 왕이라고 하였다. 는 대목은 내가 읽은 삼국사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에 속한다. 소수림은 어디인가? 작은 짐승들이 모여 사는 숲이라는 뜻으로 봐서 아마도 국내성 왕궁에 딸린 동물원이 아닐까? 고구려의 왕들은 죽어서 강가에 묻히거나 산꼭대기 봉수대에 묻히거나 작은 짐승들이 사는 숲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을 국토에 보탰고 그 묻힌 자리의 지명에 불멸의 지위를 부여했다. 고구려인들의 강토 사랑은 그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왕들은 죽어서 자신의 존호를 국토에 포개었다. 광개토 대왕의 존호는 왕의 무덤 자리가 아니라 그 생애의 자랑과 고난을 압축하고 있는데 광개토는 한반도의 모든 임금의 존호들 중에서 가장 사실적이고 서사적이고 압도적이고 다이나믹하다. 광개토 대왕은 39세에 죽었다. 그의 아들 장수왕은 97세까지 살았고 그중 78년을 왕위에 있었다. 장수왕은 장수하기도 했지만 그의 존호에서는 부왕의 요절에 대한 한이 묻어난다. 광개토 대왕의 치세에는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편안하고 오곡이 풍성했다고 비문에 적혀 있으니 이 젊고 용맹한 임금이 요절했을 때 고구려 신민의 슬픔은 하늘에 닿았을 것이다. (161에서) 2쪽 20세기의 대형 선박은 모두 쇠로 만든다. 쇠가 어떻게 물에 뜨는가? 쇠건 바위건 나무 토막이건 같은 용적의 물보다 가벼우면 뜨고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이 세상의 모든 배를 지칭하는 영어 보통 명사는 vessel인데 그릇이라는 뜻이다. 그 자체에 용적을 포함하고 있는 운송수단이라는 말이다. 수만 톤의 쇳덩어리는 vessel을 이룸으로써 가라앉으려는 중력과 띄우려는 부력이 기랑하면서 물에 뜬다. 이것은 소금쟁이가 물에 빠지지 않는 이치와는 전혀 다르다. 이 기랑의 원리는 울산 방구대 암각화에 나오는 신석기 사내들의 고래잡이용 보트나 생환율이 50%에 불과했던 16세기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의 범선이나 명량해전, 노량해전, 한산해전, 옥포해전에서 이긴 이순신 함대의 판옥전선이나 두 동강난 천안함이나 방위해산 떼어먹은 통영함이나 멀쩡히 가다가 가라앉은 세월호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외는 없고 예외는 곧 죽음이다.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이 서로를 피하고 또 달래가면서 기우는 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이 양극단의 모순이 한순간의 물리현상 속에서 통합됨으로써 배는 롤링하면서 전진한다. 그러나 배가 옆으로 기울 때 이 경사 각도가 모순을 통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복원력은 순간에 소멸하고 배는 뒤집혀서 침몰한다. 배는 유로서 강을 다스리며
유와 강의 종합으로서 롤링하고 피칭하는데 배가 롤링과 피칭 없이 뻣뻣하게 파도를 대하면 배는 바로 깨지거나 침몰한다. 163에서 4쪽. 화물을 단단히 묶는 것을 고박이라고 하고 원양 선원들의 전문 용어로는 레싱이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말이다. 이것도 별것이 아니다. 지게꾼이 옹기를 묶을 때, 1.5톤 픽업 트럭 기사가 적재함에 짐을 묶을 때, 퀵 서비스 오토바이 기사가 뒷자리에 박스를 묶을 때, 그리고 앞에서 썼듯이 조선 성종 때 바다에서 죽음의 위협을 맞은 최부가 이불을 찢어서 몸을 선체에 묶을 때, 이 모든 동작이 레싱이다. 레싱은 흔들리면서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의 기본 동작이다. 별것이 아니지만 이탈자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갑판원들은 쉴 새 없이 갑판을 순찰하면서 컨테이너를 묶는 쇠줄을 스패너로 조인다. 이것이 갑판원의 기본 업무다. 컨테이너는 선체와 밀착되어 롤링과 피칭을 함께 해야 하며 컨테이너가 정 위치를 이탈해 한쪽으로 쏠리면 그 기세로 배 전체를 끌고 쓰러져서 살 길은 없어진다. 운동은 복원되지 않는다. 세월호는 등짐지는 지게꾼만큼도 레싱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월호가 레싱을 엉터리로 해서 침몰했다는 말도 또 다른 동어 반복이다. 비를 맞으니까 옷이 젖었고 밥을 굶었더니 배가 고팠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세월호는 왜 기울었고 왜 뒤집혔는가? 171쪽. 풍랑이 없는 바다에서 정규 항로를 순항하던 배가 갑자기 뒤집히고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원인과 배경이 불분명한 사태는 망자의 죽음을 더욱 원통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공허한 것으로 만든다. 망자들이 하필 불운하게도 그 배에 타서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아무런 정당성의 바탕이 없이 우연히 재수 좋아서 안 죽고 살아있는 꼴이다. 삶은 무의미한 우연의 찌끄레기, 잉여물, 개평이거나 혹은 이 세계의 거대한 구조물에 깔리는 티끌처럼 하찮고 덧없다. 이 사태는 망자와 미망자를 합쳐서 모든 생명을 모욕하고 있고 이 공허감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이 우발적이라는 공허감, 보호받을 수 없고 기댈 곳 없다는 불안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허무주의로 몰아가고 그 집단적 허무감은 다시 정치적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다. 175에서 6쪽. 책임을 진다는 것은 지게꾼이 지게를 진다는 말이 아니다. 자리를 내놓고 감옥에 가고 할복을 하고 분신을 해서 지옥에 간들 이미 그 해악이 세상에 퍼져버린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책임을 진다는 행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말은 쫓겨났다는 뜻이고 그 쫓겨남으로써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한다. 그것은 무의미한 빈말이다. 그 공허함은 세월호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침몰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로되 하나마나한 말이다. 기업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도 모두 그러한 것인데 그 명석함에 가려진 폭력성이
세상의 강자로 행세하고 있다. 주어와 수어를 가지런히 조립하는 논리적 정합성만으로는 세월호 사태를 이해할 수도 없고 진상을 밝힐 수도 없을 것이다. 또 이 사태를 객관화해서 3인칭 타자의 자리로 몰아가는 방식으로는 이 비극을 우리들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 나는 죽음의 숫자를 합산해서 사태의 규모와 중요성을 획정하는 계량적 합리주의에 반대한다. 나는 모든 죽음에 개별적 고통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생명과 죽음은 추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이례적 존재의 영원한 소멸이다. 그래서 한 개인의 횡사는 세계 전체의 무너짐과 맞먹는 것이고 더구나 그 죽음이 국가의 폭력이나 국가의 의무 불이행으로 비롯된 것이라면 이 세계는 견딜 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인데 이 개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체제가 전체주의다. 이 개별성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다면 어떤 아름다운 말도 위안이 되지 못하고 경제로 겁을 주어도 탈상은 되지 않는다. 176에서 7쪽. 중국 고대의 전국시대에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했다. 그 나라들은 대부분 반성하는 기능의 마비, 무책임, 무방비 때문에 망했고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망해가는 꼴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서 똑같이 되풀이하다가 망했다. 고통의 맨살, 죄업의 뿌리와 직면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뉘우침의 진정성과 눈물의 힘에 우리는 뉘우침의 진정성과 눈물의 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함서크는 말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만 까닭의 실구리를 감게 되고 그 실구리를 감아가면 영혼의 문간에 이르고 만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한길사 178에서 9쪽. 사내의 한 생애가 무엇인고 하니 이러니 배지해서 돈을 벌어 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돈보다 더 거룩하고 본질적인 국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얘야, 돈이 없다면 돈보다 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뿌라. 돈은 인의예지의 기초다.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놓은 것들이 대부분 무너진다. 이 사태는 인간의 삶의 적이다. 이것은 유물론이 아니고 경험칙이다. 이 경험칙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공히 유효하다. 돈 없이도 혼자서 고상하게 잘난 척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추악하고 안쓰럽고 남새스럽다. 180에서 1쪽.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먹이 속에는 낚싯바늘이 들어있다. 우리는 먹이를 무는 순간에 낚싯바늘을 동시에 물게 된다. 낚싯바늘을 발라내고 먹이만을 삼킬 수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어수룩한 곳이 아니다. 낚싯바늘을 물면 어떻게 되는가? 입천장이 꿰어져 끌려가게 된다. 이 끌려감의 비극성을 또한 알고 그 비극과 더불어 근면해야 하는 것이 사내의 길이다. 돈과 밥의 지엄함을 알라. 그것을 알면 사내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아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영원한 미성년자다.
돈과 밥을 위해서 돈과 밥으로 더불어 삶은 정당해야 한다. 알겠느냐? 돈을 벌어라. 벌어서 나한테 달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다 써라. 난 나대로 벌겠다. 223. 바다의 기별. 모든 닿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모든 품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모든 만져지지 않는 것들과 불러지지 않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모든 건널 수 없는 것들과 모든 다가오지 않는 것들을 기어이 사랑이라고 부른다. 224쪽. 바다는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바다의 기별이 그 물가에 와 닿는다. 김포 반도와 강화도 너머의 밀물과 썰물이 이 내륙 하천을 깊이 품어서 숭어떼들이 수면 위로 치솟고 호기심 많은 바다의 새들이 거기까지 물을 따라 날아와 갯벌을 쑤신다. 그 작은 물줄기는 바다의 추억으로 젖어서 겨우 기신기신 흐른다. 보이지 않는 바다가 그 물줄기를 당겨서 데려가고 밀어서 채우는데 물 빠진 갯벌은 떠돌이 창녀 시인 황진이의 슬픈 사타구니 와도같이 젖어서 질퍽거린다. 저녁 썰물의 물고기를 들 바다로 돌아가고 어두워지는 숲으로 새들이 날아가면 빈 물줄기는 낮게 내려앉아 겨우 이어지 가는데 먼 것들로부터의 기별은 젖은 뻘 속에서 질척거리면서 저녁의 빛으로 사윈다. 241쪽. 한국 남자들에게는 사물화된 여성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을 잘 빠졌다는 말이다. 그 말은 잘 빠졌다는 말이다. 빠지다는 뽑다의 자동사형이다. 가래떡을 뽑다, 기계에서 제품을 뽑다처럼 공업적 생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을 때도 새 차를 뽑았다고 말한다. 어디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내들이 눈독을 들이고 힐끗거리는 여자들은 다들 잘 빠진 여자들이고 왕관을 쓴 미녀들이나 핸드폰 광고, 구두 광고에 나오는 롱다리의 여자들과 수중 발레, 피겨 스케이팅에 나오는 여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잘 빠진 여자들이다. 여자의 몸을 놓고 잘 빠졌다고 말할 때 그 빠지다 라는 동사의 쓰임새는 놀랍게도 정확하다. 그 정확성은 기계적이고 공업적인 정확성이다. 그리고 잘 빠졌다의 잘은 여럿이 공유하는 입맛에 맞고 공유된 욕망을 충족시킬 만하다는 뜻일 터이다. 그러므로 잘 빠졌다는 말의 주어는 여자가 아니라 사물이고 개체가 아니라 익명이며 규격이다. 이 익명성의 규격에 따라 여자들이 사물화될 때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점점 더 도발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잘 빠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므로 여자들은 점점 더 잘 빠져나올 것이다. 262쪽. 사람의 목소리는 경험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추억을 끌어당겨 준다. 사람의 목소리에는 생명의 지문이 찍혀 있다. 이 지문은 떨림의 방식으로 몸에서 몸으로 직접 건너오는데 이 건너옴을 관능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너를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 인용입니다. 330. 북한산은 역사적 삶의 영원성의 표상이다. 그리고 한강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새로운 시간의 흐름이다. 북한산은 있음이고 한강은 됨이다. 이것이 서울의 서울다운 정체성의 근본이다. 서울이 아무리 망가져도 산하가 남아있는 한 이 정체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남산타워는 아니다. 서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비로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북한산과 한강 사이의 공간에 서울다운 합리성과 보편성을 건설하고 서울다운 삶의 질감을 이루어내는 일이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북한산과 한강은 크고 또 넓어서 능히 만인의 고향이 될 만하다. 다들 서울로 몰려들어서 출신지 지역별로 정치적 패거리 작당을 한다면 서울은 끝끝내 만인의 타양일 뿐이다. 한강은 아직은 타양을 흐르는 강이다. 예, 그리고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 미처 내가 픽업하지 못했던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단한 작가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